2018년은 날씨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한 해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아래서도 잘 버텨준 배추, 긴 가뭄 속에서도 쑥쑥 자라준 무, 이 모두가 기적처럼 다가왔던 한 해였죠. 하지만 우리의 땅이 기후변화의 재앙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 기후변화가 먹거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구가 더 뜨거워져 먹을 게 사라지면 미래의 우린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미래 쇼크의 원년 2050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나의 일상, 우리의 밥상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생한 밥상 프로젝트, 엉뚱괴랄 밀레니얼 세대가 펼치는 SF 로컬 바이어 푸드멘터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기세등등하던 폭염은 8월 말이 되어서야 사그라들었습니다. 밥상을 지켜라 프로젝트도 그 즈음 시작됐는데요. 근데 다들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이번 여름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심하다. 이게 지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후에도 관심을 갖고 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이상기후가 많이 관찰됐던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랑 연계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한테. 8명의 밥상단이 펼치게 될 앞으로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무엇보다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이라 그런지 더 반갑네요. 밥상을 지켜라 첫 토론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기도 했다. 당황하는 시선에 정신도 없었지만 첫 토론이 무사히 시작됐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청소년의 눈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 기후변화, 폭염, 농업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청소년들 관점에서 논문을 만들어보자. 올해의 주제는 기후변화. 재앙으로 다가올 만큼 위협적인 한 해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청소년 포럼은 식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에 주목했는데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기후변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난민. 애플망고. 폭풍.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기후변화하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빙하와 북극곰이. 이 빙하와 북극곰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아주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폭염 기록이 다시 써여졌습니다. 올여름 지구촌 곳곳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말라붙어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50년경에는 2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북극곰이 남일 같지 않아지는 거죠.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구를 뜨겁게 달군 주범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사상 최고였던 2018년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와 같이 지속되는 경우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2050년경에는 약 2도에서 3도씨 정도, 2100년에는 4도씨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여름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 것이고요. 겨울철의 길이는 그에 맞춰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쯤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려보기로 한 밥상단. 2050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폭염이 4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의 낮 최고 기온 42도, 홍천 43도, 원주 41도로 예상됩니다. 폭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그런 날씨가 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날씨가 이번에 겪었던 여름이랑 비슷했던 거잖아요. 그때도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느껴보니까 어떻게 축구했나 싶었어요. 이번 여름에도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워서 계속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었는데 더 길어지면은 진짜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최고 기온 41도가 평균 기온이 되는 긴 여름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폭염 폭설 같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또한 날씨 예보를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한 3-4번씩 샤워해서 땀 계속 나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 어렵기만 했던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나니 할 말도 많아지는데요. 밥상단의 토론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는 하루였습니다. 도시에서야 어떻게든 더위를 피할 수 있다지만 하늘만 바라보며 땅을 읽어야 하는 농촌은 어땠을까요?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이기에 밥상단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땡볕 아래 타들어간 옥수수 밭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만 같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옥수수를 조심스레 만져보지만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한때는 심기만 해도 굵은 알이 지천으로 나뒹굴던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효자 작물이었던 감자도 올 여름 폭염을 피할 순 없었는데요. 작년 같으면 이 정도의 큰 수확이 한 60%, 70% 나오던 물량이 올해는 너무 고온이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수량으로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또 하나 감자 겉은 멀쩡한데 속안이 이렇게 익다 보니까 안에서 그냥 다 썩고 수확이 너무 없으니까 감자 캐는 것도 포기하는 올해는 그런 형태까지 나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농민이기에 한숨만 더 깊어집니다. 한여름에도 배추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땅, 강원도 고랭지 밭은 어땠을까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5톤 트럭으로 1,600대 규모였던 배추 생산이 올해는 불과 200~300대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배추밭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지만 심각한 현실에 발걸음마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에가 다 썩었어.
벌레가 막 기어다녀. 한여름에도 춥다는 고랭지 배추밭.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르신 이거 배추 왜 이래요? 배추가 원래 날씨가 더웠잖아. 아이고 봐봐. 없잖아, 그지? 그지? 날씨가 더우니까 봐, 다 이렇게 계속 쏘아서 녹아내려. 왜 말랐다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녹았다고 표현을 해요? 배추가 이제 90% 정도가 물인데 그게 오니까 녹아내린 거야. 이 각 배추 이 대가 없어진 거지, 흐물어진 거야. 그래서 녹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한여름에도 배추의 최적 온도인 20도를 유지해온 고랭지밭이었습니다. 하지만 30도 이상의 폭염 아래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배추밭이 진짜 큰데 거기 싱싱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피해가 점점 더 커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렇게 뒤에 보면 되게 멋있는 풍경이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죽은 배추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추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는 작물로 불리는 사과. 사과 주산지로 알려진 경북 지역 상황도 궁금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 봄에 우박 맞았던 자국의 흔적이 이런 것들이 우박 맞은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개도 뭐 상품성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일소 피해인 거예요. 이게 지금 햇볕에 대해가 있는 일소 피해입니다. 폭염의 기습적인 우박까지 각종 기상이변은 많은 과수농가들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솔직한 제 개인적 심정은 사과 농사를 하기 싫어요. 이제 하기 싫은 것이 농사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에 내가 기술이 아니고 육체 안 따른 것도 아니고 기후 때문에 이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서글픔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쪽 편 여기도 사과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갈았고 지금 밭을 이렇게 갈아놨는데 저걸 뭘 할 것인지 고민인 거예요. 아직도. 점점 줄고 있는 사과 농장. 3대째 사과 농사만 지어온 홍성일 씨에게 다른 작물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목을 바꾸는다 하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농업도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그동안 미처 몰랐었네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딱 인식을 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품종을 다른 걸 여러 개 나눠서 심으면은 그 병충해에 걸린 애들은 죽고 나머지는 살아서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복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손실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완을 해줘야지 농민들이 계속 농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량을 확 줄여도 이제 한 30년 정도가 있으면 1도가 올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평지에서는 수확량이 확 줄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 확실히 필요해. 그치? 아니 다른 나라에 아열대 과일 같은 거 들여온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뭐냐 농작물 지도가 바뀐다? 그치. 녹차가 어디였지 원래? 고성에서 고성으로 옮겨갔다 그러고. 사과나 복숭아, 포도 이런 것도 뭐 원래는 밑에서 재배되던 게 조금씩 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것 같아, 앞으로. 감귤 재배지였던 제주도에선 아열대, 열대 작물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사과 주산지 경북 지역에선 체리, 자두 같은 대체 작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과는 현재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만큼 농작물 지도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작물 지도의 변화에 맞춰
양구 펀치볼 마을까지 이주해온 농민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과 농사를 짓던 송기용 씨가 3년 전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 열기라든가 또 해충, 병해충을 갖다가 이제 밀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일교차와 서늘한 바람 덕분에 해로운 것들로부터 사과를 지킬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농업은 환경을 갖다가 어느 만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지에서 노래가는 거하고 적지 않은 노래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이제 적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최적화된 환경에서 명품 사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도 양구. 위기를 기회로 맞이한 양구 사과는 현재 소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농업의 대안을 찾기 위해 다시 모인 밥상단. 토론에 앞서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부터 보는데요. 이번엔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를 향했습니다. 감귤의 재배 한계선이 이미 남해안까지 올라간 상태라 제주도 역시 대체 작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소비시장 개척에 나선 바나나 농장부터 알아볼까요? 바나나야? 응. 아 진짜? 아 근데 초록색이. 노란색 스윗 바나나에 익숙한 우리에게 탑처럼 쌓여있는 초록색 바나나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바나나를 실험을 이렇게 2그루를 실험 재배를 해봤는데 맛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고 또 무농약으로 재배가 쉬울 텐데 그때는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5m) 높이까지 층층이 주렁주렁 열리는 바나나는 묘목을 심은 후 이듬해부터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던 작물들에는 병충해가 많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올려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열대 과일은 우리 제주도에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바나나보다 더 낯선 열대 과일 패션 프루츠 농장인데요. 브라질이 원산지로 독특한 향을 지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죠.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작목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 작목에 맞춰가야지 옛날 걸 그대로 고집스럽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소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또 무슨 농장일지 맞춰볼까요? 메론. 호박. 코코넛. 코코넛 저렇게 망고잖아. 아쉽다. 이미 농가에서 생산 중인 아열대 작물들이 이렇게나 다양했었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민들의 노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아열대, 열대 지역에서 많은 작물을 도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지 평가하는 정도까지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먹거리로서의 요리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물이 뭔지를 선발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작물로 우리의 밥상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팥없는 팥빵? 그런 느낌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면 되게 맛있을 수도 있잖아. 먹으면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식에 따라 음식의 맛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밥상단.
첫 번째 미션은 아열대 작물로 요리하기였습니다. 하와이와 어울릴 법한 파파야로 밥상단이 도전한 음식은 깍두기였는데요. 어떤가요? 감쪽 같지 않나요? 오크라는 썰면 별 모양처럼 예뻐 보는 즐거움이 남다른 열대 채소죠. 덕분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붉은 줄기만 먹을 수 있는 루바브는 레몬보다 더 톡 쏘는 맛을 자랑해 디저트 요리에 많이 쓰이는 채소인데요. 루바브를 올린 타르트 맛도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니 미래의 아열대 밥상 이 정도면 꽤 훌륭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 맛도 합격일지 밥상단의 생각도 들어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말 한마디 없이 맛있게 먹는 것 좀 보세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던 현승이 맞나요? 다행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인가 봅니다. 다들 음식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처음에 아까 생으로 먹었을 땐 되게 시큼하고 그래서 과일 같았는데 이제 여기다 진짜 놓으니까 과일 같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이 되게 과일 타르트보다 좀 더 매력적인 음식이 됐어요. 이 덮밥이랑 이 짱갈치랑 같이 먹으면 와,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진짜 맛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같이? 네. 궁합이. 이 정도면 미래 밥상 도전기 성공적인데요. 앞으론 아열대 작물과도 좀 더 친해져야겠네요. 미래 식량 대안 두 번째 미션을 위해 밥상단이 서울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번엔 근사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뜻밖의 만찬에 다들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랑 이야기할 셰프 남유섭이라고 합니다. 밥상단이 오기 전까지 만찬을 준비한 셰프님에겐 남다른 요리 비법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 비법 안에 오늘의 두 번째 미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차려져 있으니 먹고 봐야겠죠? 미션은 잠시 잊은 채 요리 산매경에 빠진 밥상단. 먹성 좋은 18살이니 이해해주자고요. 오늘 특별히 신경 썼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무스 케이크가 무스 케이크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현승이가 신비로운 무스케이크 맛에 흠뻑 취해 있을 즈음 갑자기 맘마미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맘마미아. 알도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걸까요? 잠깐만. 어? 뭐죠? 벌레인가요? 아유, 저런.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는 이 예쁜 요리들에 식용 곤충이 들어있었다니. 약간 원효대사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어요. 너무나 감쪽 같았던 곤충 요리들. 도대체 곤충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파스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위에 있는 바삭바삭한 애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파스타였다니. 메뚜기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고 먹다가 하고 갑자기 손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바에는 밀웜이 들어갔어요. 너요?
그랬구나. 예. 그리고 파스타를 볶을 때 미름 오일을 사용해서 볶았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밥상단. 모르고 먹었을 때처럼 알고 나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나중에 하면 늦어요. 예. 나중에 가서 급하다고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막 꿈틀꿈틀 하는 거를 막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겠어? 그거 안 되죠. 지금은 3세대 요리예요. 우리가 기존의 식습관은 지키면서 식용곤충은 전복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어요. 미래의 식량 대안인 곤충은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식용 곤충 농장에서 양식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가축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와 영양적 가치도 높아 미래의 작은 가축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양에 비해서 소고기 100g, 식용곤충 100g이면 식용곤충이 약 2.7배 가까이 단백질 밀도가 높아요.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이거든. 아미노산은 만나맛 성분이에요. 미원의 주 성분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감칠맛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영양도 있고 맛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맛도 달라졌을까요? 진짜 제가 곤충은 죽어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어요. 기겁했던 체린이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실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었으니까 곤충도 맛은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생으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미래 식량 대안 세 번째 미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곳이 바로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이란 말이 처음엔 많이 어색했는데요. 앞으론 농장도 컴퓨터로 모든 게 제어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공장처럼 말이죠. 자동으로 온도, 습도 조절은 물론 LED 조명과 배양액으로 빛과 흙을 대신하고 있는 식물 공장입니다. 외부 오염 차단을 위해 멸균된 위생복을 입고 공기 세척실을 통과해야 출입이 가능할 만큼 운영 방침 또한 엄격한 곳이죠. 식물 공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1년 내내 날씨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장에서 자라는 식물을 직접 본 느낌도 궁금한데요. 식물을 보니까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느낌이 달라서 흙이 아니고 물에서 자라니까 그 흙 냄새가 안 나요. 밭에 있는 채소랑은 약간 좀 달라 보였어요. 강하게 키우는 아들 같은 느낌이면 이거는 그냥 귀하게 키우는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흠집 하나 없이 잘 자라준 채소들. 정말 온실 속의 화초가 따로 없을 정도네요. 지금 이건 씨를 파종하는 과정인데요. 수십 개의 씨가 한 번에 쏙쏙쏙. 밥상단도 눈을 떼지 못하네요. 파종 후 9일 만에 발화된 새싹은 이렇게 35일 만에 훌쩍 자란다고 합니다. 수확 또한 아주 간단했는데요. 잘 잡고 한 손으로 다 잡고 스펀지 바로 위에까지 잘라주면 되거든요. 세게 확 잘라.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해 보이죠? 최적의 환경인 만큼 식물도 금방 자라 매일매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사가 어렵지 않아서 미래에는 농부라는 직업이 따로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나 도시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컴퓨터와 로봇만으로 움직이는 식물 공장인데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러다 모든 걸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대가 오면 어쩌나 생각이 많아지는 정한이와 가연이었습니다.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밭채소와 식물 공장 채소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영양소가 한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그 이유가 식물들은 보통 그 외부의 악조건을 건드리면서 이제 억세지게 되는데 식물 공장은 통제된 환경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막아줘서 약간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는 일단 먹어봐야 알겠죠? 아마도 식물 공장에 있는 걸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식물 공장에서 기른 게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논밭에서 나는 그 특유의 뭐 풀냄새, 흙냄새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전 옛날에 그게 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없으니까 좀 먹기도 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약간 걱정되는 게 식물 공장에서 만든 게 더 맛있었어요. 땅에서는 이제 안 키울 것 같아요. 땅과 농민이 사라진 농업이 우리의 최선은 아닐 거예요. 분명 우리의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흙을 밟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늘을 거역 못하고 기후를 거슬릴 수 없잖아요. 저는 농업이 안 밝다고 봅니다. 안 밝다고 보는 것이 농민들이 점점 농촌을 포기하고 자연적 소멸됩니다. 왜 도시농업이 생겼겠어요? 농촌이 생산 기반 시설이 무너지니까 도시에서 공장 형식으로라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님들도 이런 기회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농민이 땅을 포기하는 순간 먹거리, 환경,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농업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여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춰 선진 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배추들이 주 실험 대상이었는데요. 여기는 온도 구배 하우스라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제주도 온도에서부터 2100년도 제주도 온도까지 보여주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이 모든 작물들을 현재에서부터 미래에는 어떻게 이제 작물이 변할까 하는 것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하우스인데도 배추들 크기가 다 다르네요. 여기가 지금 2100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2100년도 되면은 이렇게 생육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는 그 시기 되면은 재배가 더 이상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배추 품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 개발과 병충해 대비만 미리 해놔도 미래 농업 걱정 없겠네요. 이번엔 최근 오륜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도의 특화 작물 연구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기후변화에도 적응력 강한 감자를 위한 종자 개량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강한 내서성이라든가 아니면 가뭄에 강한 내건성, 그리고 특히 그 통일을 대비한 내한성 그런 품종들, 그리고 또 그 병에 강한 역병 저항성 품종들을 그 개발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된 오륜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 재배로 농가에 좀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그 농가 호응에 힘입어서 저희가 2021년부터는 강원도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종자 개발이 잘 되면 2050년에도 지금의 감자를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역시 미래 식량 해결사답네요. 강원도에서도 최고 높은 농경지 청옥산 600마지기를 찾았습니다. 농경지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처럼 여느 밖과는 달리 이곳에선 신선한 무들이 수확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졌는데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해 비옥한 무밭을 일군 이해극 농민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학생들 그 무 맛이 어때요? 매워요. 매워요. 많이 참외 맛이 약간 참외 같아요. 씨 없는 거. 유기물에 의한 이런 이 무가 생산되니까 일반 무보단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본연의 무 맛이고 무 식감입니다. 지금 무 본연의 식감은 바로 땅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무엇보다 이곳 무들은 잘 나고 못 나고의 차별 없이 이해극 농민의 사랑을 골고루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벌레 먹은 이런 농산물을 사겠어요? 아니요. 벌레가 먹는 농산물이야말로 농약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니까 소비자가 생산을 고무시키거든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농업을 농민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환경 보존도 되고 여러분들도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에서 가까운 원주의 복숭아 농장은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한 과일을 안겨주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이고 있는 곳입니다. 쉽게 무르는 복숭아 같은 과일에겐 꼭 필요한 노력이기도 했죠. 이철수 농민은 그날 수확한 복숭아를 바로바로 원주 푸드 매장에 내다 팔고 있었는데요. 진짜? 덕분에 원주 시민들도 더 맛 좋은 복숭아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갓 따온 복숭아 맛, 과즙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순간입니다. 나 좋다. 맛있습니다. 진짜 달아요. 근데 이런 거 자꾸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저씨 나이가 돼갖고 못 먹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날씨가 덥고 이렇다면은 그 대신에 모르지 여러분들이 이 맛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과일 맛을 안 잊는다 그러면은 먹을 수 있겠지만 수입 과일에 너무 입맛이 들어지다 보면 소비자가 안 찾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찾아주면 농민들은 안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 이거를 꼭 맛있게 앞으로도 계속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농민들도 신이 나서 이거를 열심히 또 짓고 여러분들 또 자식들한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대물림이 돼야 되는 것 같아. 그지? 농민들이 땅을 지켜온 만큼 소비자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로컬 푸드입니다. 로컬 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단축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운송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입니다. 로컬 푸드는 소비 지역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덕분에 아침에 생산한 물건을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유통기간이 짧아서 좀 더 이렇게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금방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더 일반 마트보다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소규모 과정이다 보니까 양도 많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이제 신선하고 하니까는 저희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깐깐하게 엄선된 농산물인 만큼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만하네요.
이 검사가 245가지를 원주에서 원주푸드 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우리가 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거든요. 원주푸드 농민들의 자부심은 자연스레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30%에서 50% 정도는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로만 봐더라도 로컬푸드가 엄청 농민들한테는 좋은 장점으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농사진 걸 직접 갖다 놓다 보니까 내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고 손님 오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물건이 많은 물량은 안 팔리지만 적은 물량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로컬푸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실천 운동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로컬푸드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학교 식당이었는데요. 8명의 밥상단이 매일 먹는 급식이 바로 로컬푸드였던 거죠. 2014년부터 시작된 로컬푸드 급식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급식 먹으면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서 탄소 배출량이 좀 적게 해서 우리 식탁까지 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급식에서라도 저희가 그런 거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생산한 이 포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원주 시내 어린아이들이 먹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는다는 그 자체가 참 저로선 즐거웠었고, 딴 사람께 들어올 때는 애들이 이제 만약에 버리는 게 많았었는데 제게 들어가고는 애들이 100% 더 달라는 소리가 나와서 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시작해 농업을 거쳐 밥상까지 이어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의 밥상이 위협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농업에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비옥한 땅은 하늘을 이롭게 하고요. 청명한 하늘은 다시 땅을 이롭게 합니다. 그 건강한 순환이 유지되어야 우리의 미래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안겨준 이 행복한 밥상처럼 말이죠.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밥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밥상단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지구의 선순환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삼 3개월 동안 준비한 청소년 포럼, 드디어 논문을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서로 합을 맞춰보는 현영이와 슬비도, 첫 발표를 해야 하는 정환이도
기다리는 친구들도 모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밥상을 지켜라 첫 번째 발표자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많이 더우셨나요? 네. 히터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5도를 올리기 정말 쉽잖아요. 하지만 지구가 전체적으로 1.5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장에서 밥상까지 점점 위협받고 있는 팜투더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아봤잖아. 우리가 다양한 경험 덕분인지 밥상 전도사가 된 것 같은 현영이네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승희는 우리가 왜 밥상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어나갔는데요. 기후변화로 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게 심해지겠죠. 그리고 2050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됐을 때 우리의 자식에게 질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나 해외의 음식을 이렇게 먹이고 싶습니까? 오늘의 먹거리가 미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밥상을 지켜라. 팀장 강현승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뜨거운 박수가 이어집니다. 잔뜩 긴장했던 밥상단도 그제야 한숨 돌리며 여유를 되찾습니다. 기후변화는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외면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살짝 낯선 존재? 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싶은 되게 불안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런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희 친구들부터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음식 같은 걸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지만 또 김치찌개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걸 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먹는 거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것만 눌려주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서 밥상까지 그 선순환을 풀기란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2050년 우린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질문에 밥상단은 어떤 답을 써내려갔을까요? 겨울마다 동생하고 티격태격되면서 고구마하고 김치를 먹었었는데 2050년에도 먹고 싶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강원도의 대표 작물 감자를 지킬 것이고 감자를 많이 사랑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총각김치. 총각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2050년에도 먹을 수 있길 제발. 우리가 지켜낸 오늘의 먹거리가 지구의 선순환을 이끄는 큰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밥상을 지켜라 였습니다.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